새 모녀를 죽음으로 보낸 스토킹 사이코. 과도한 집착이 참극으로 이어져 버린 스토킹 사이코 김태연에 대한 이야기다. 김태연은 1996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에서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학창시절 서울로 올라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보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강남구에서 졸업한다. 19살 때 부모님에 이혼하게 되면서 주로 반지하방에 거주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지내다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 전역 후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PC방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사장은 반가운 마음에 무료로 PC방을 이용하게 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으나 사장이 없는 틈을 타 도와주는 척 PC방의 현금을 절도하기도 한다. 학창시절 얘기에 따르면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도 갑자기 광분하는 증상을 보인 적도 있고 군대 동기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도벽의 기질도 있었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는 등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친구들도 그와 손절했다 한다. 김태연은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통해 피해자 A씨를 알게 되었다. A씨는 그녀의 게임 지인 2명과 김태연 총 4명에서 3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으나 김태연이 A씨의 게임 지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A씨와 게임 지인들은 모두 그를 차단한다. 그럼에도 김태연은 A씨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혔고 A씨는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이놈은 택배 상자에서 정보를 얻어 몰래 A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찾아왔다. 이를 눈치챈 A씨는 김태연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먼 길을 돌아 귀가하거나 하는 등 계속 연락을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다.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집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이 밖에서도 보이는데 김태연은 그녀를 미행해 유심히 지켜보다 그녀가 들어가는 집의 동과와 호수까지 알아낸다. 2021년 3월 23일 그는 오후 3시경 집에서 나와 5시경 A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 도착 후 A씨가 자주 가는 PC방에 들렀으며 20분 동안 컴퓨터를 하지 않고 A씨의 동선을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탐색한다. 이후 5시 25분경 노원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고 마트 주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한 후 밖으로 나온다. 이후 김태연은 휴대전화로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을 검색해 목을 공격하면 사람이 즉사한다는 정보를 알아냈고 오후 5시 30분경 김태연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A씨의 자택으로 갔다. 그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A씨의 집 앞에 도착했고 당시 집에 홀로 있던 A씨의 여동생은 물건을 문 앞에 놓고 가라고 말한 뒤 한참 후 문을 열었을 때 김태연은 숨어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집으로 들어가 마트에서 훔친 흉기로 여동생의 목과 같은 급소를 노려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한다. 그 후 5시간을 더 머물다 오후 10시 30분경 귀가한 A씨의 어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였으며 약 1시간 뒤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온 A씨가 어머니와 동생의 행방을 물었을 때 김태연은 보냈다라고 말한 뒤 A씨 역시 잔혹하게 살해했다. 새 모녀를 살해한 후 김태연은 A씨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했고 자살을 시도하며 팔을 여러 차례 긋는다. 그러나 잠시 기절만 했을 뿐 깨어난 그는 집에 있던 맥주와 우유를 마시고 태연이 잠을 잤으며 잠에서 깨어 배를 찌르는 등 재차 자살을 시도하지만 칼이 주요 장기를 건드리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된다. 범행 후 그는 이틀간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며 식사도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는데 3월 25일 오후 A씨의 지인이 A씨와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태연은 자기 목을 찔러 기절했는데 작은 방에서 목에 칼이 꽂힌 채 기절한 그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긴 뒤 수술을 받고 회복하여 노원경찰서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2021년 4월 9일 검찰 송치 당시 김태연이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한 채 죄송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 다른 질문들은 다 대답하지 않다가
화면을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할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볼 면목이 없습니다. 솔직히라고 대답했는데 해당 질문을 한 기자에 대해 그런 잔인한 질문을 왜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어떤 신문사에 작성한 글에서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피의자의 범죄 동기를 묻지 않고 피의자의 어머니에 대해 질문하는 순간 대중의 관심은 피의자나 범죄 동기가 아닌 피의자의 부모와 주변 인물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취지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1년 6월 1일 첫 공판에서 김태현은 피해자 여동생과 어머니 살해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했고 첫 번째 피해자인 여동생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동생을 제압하려 했으나 거센 저항에 당황해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되었고 이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귀가한 모친까지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족들이 여동생의 휴대폰을 공개하면서 김태현이 여동생을 살해한 뒤 그녀의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려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2021년 9월 13일 검찰은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2021년 10월 12일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을 드러내었다. 면서도 김태현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은 점과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022년 1월 19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도 여전히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여하는 것이 맞으므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2심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검찰과 김태현 역시 둘 다 상고하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2022년 4월 14일 그에 대해 최종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여담으로 새 모녀는 장례 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함께 안치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스토커에 대한 법을 국회에서는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는 스토킹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가벼운 수준이었지만 이렇게 살인까지 난 이상 혹시 모를 스토킹 가해자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게 되면서 과거와 달리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곧바로 스토커가 있는가 확인하러 출동하게 되었으며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면 가해자를 긴급 체포에 끌고 갈 수 있는 정도까지 강화되었다.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은 사형당해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세금을 축내며 무기수로 지내고 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